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결혼한 지 막 6년이 되었고, 토끼 같은 딸과 곰 같은 남편과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이곳에 글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 남편과의 특별한 인연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로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자마자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는 머지않아 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셨죠. 아버지는 그 후 어머니와 저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으셨어요. 전 세상에 나와서 빛을 본 순간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주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는 당연히 기억도 안 나고, 어머니와의 결혼 생활이 매우 불행하다 느끼셨던 아버지는 애초에 저를 낳는 것도 반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후에 저를 혼자 낳으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고, 오갈 곳 없던 절 3살 무렵부터 외할머니께서 맡아주셨어요. 그 당시 외할머니는 큰삼촌 댁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할머니는 절 예뻐하셨고 안쓰러워하셨지만 함께 살던 다른 식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엄마가 들어놓으셨던 보험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보험금이 나오자 큰삼촌은 어렸던 저를 부양한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을 다 챙겼다고 해요. 물론 제가 먹고 자고 하는 돈도 그곳에서 나왔겠지만요. 외할머니께서는 제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그 돈을 제 양육비로 사용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지만, 다른 가족들은 반대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는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휴, 늙으면 그냥 세상 떠나야지. 이 할미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하시며 저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본인이 미안해 하실 이유가 없었는데도요. 그러시면서 "아가, 이곳에서 당당하게 있어도 돼" 하셨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큰 삼촌이 저의 실질적인 보호자가 되셨고, 제 양육을 책임지셨지만, 저를 길러주신 분은 제 외할머니셨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그런 바람과는 달리 전 그곳에서 밥을 먹을 때도 씻을 때도 잘 때도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큰 삼촌과 숙모, 그리고 친척 오빠들은 우선 목소리가 매우 크고 다혈질이었으며 예민했습니다. 특히 큰 삼촌은 정말 무서웠어요. 어렸던 제가 방 문턱에라도 오르며 복 나간다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고, 밥 먹을 때 쩝쩝거린다는 이유로 또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한 번도 그 집에서 마음 편히 지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밥을 먹을 때마다 밥값도 못하면서 밥만 축낸다고 구박을 하셨습니다. 큰 삼촌이 저를 그렇게 대하자 자연스럽게 숙모와 친척 오빠들도 저를 하대했죠. 숙모는 저 때문에 집안일이 더 늘어났다며 매일매일 불평불만을 일삼으셨고, 친척 오빠들은 저보고 거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외할머니께서 나서서 도와주셨지만, 큰 삼촌은 외할머니께도 막대했었거든요. 그야말로 개차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두 분 마찰이 일어나는 것도 싫었고, 전 그냥 그 집의 트러블 메이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생겼던 트라우마들로 전 큰 소리에 쉽게 놀라는 성향을 지니게 되었고, 굉장히 소심해졌으며, 집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눈치를 보는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잘 때도 마음 편히 자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니 몸도 불편한 건지 어린 나이에 불면증을 갖게 된 거죠. 그나마 할머니 손을 잡고 잘 때만 잠시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아, 편안함을 느꼈던 적이 또 있었네요. 아마 초등학생 때였을 거예요. 큰 삼촌 집은 오래된 주택이었고, 삼촌 옆집도 주택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큰 삼촌에게 이유 없이 혼나고 집 앞에 나와서 서럽게 울고 있던 저에게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아유, 아가, 왜 이렇게 울어?" 그러면서 제 작은 손을 꼭 잡아주셨던 아주머니는 "아줌마는 여기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며 제 등을 어루만져 주셨죠. 너무 따뜻하고 또 따뜻해서 눈물이 더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제가 밖에서 울고 있으면 아주머니는 자주 나와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랑도 친하게 지내시면서 저희를 참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하루는 아주머니가 저랑 외할머니를 집으로 초대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전 반찬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맛있었던 밥상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습니다. 정말 생다리가 부러지게 식사를 차려주셨던 아주머니. 아주머니 집에는 저랑 동갑인 아들도 있었어요. 매일 아주머니께 말로만 들었던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땐 참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싶었습니다. 얼굴도 동그랗고 눈도 동그랗고 웃을 때도 동그란 게 참 예뻤어요. 아주머니 집에는 강아지도 있었는데 그 강아지랑 꼭 닮은 애였죠. 학교 애들은 저를 보면 음침하고 더럽다고 싫어했는데 그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와, 너 귀엽게 생겼다. 너 우리 해피 닮았어. 해피는 아주머니네 집 강아지 이름이에요. 저더러 해피를 닮았다면서 손을 덥석 잡던 그 애가 생각나네요. 그 애는 이후 저희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제 짝꿍이 되었죠. 몸이 좀 안 좋아서 전학수속을 늦게 밟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집에서는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 애가 저랑 친하게 지냈을지 몰라도 학교에서는 다른 애들도 다 보고 있고 당연히 절 모른 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전학생으로 소개될 때부터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더니 맨 뒷자리에 홀로 앉아있던 제 옆에 앉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연아, 우리 짝꿍하자. 반 친구들이 다 쳐다보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주목받는 것이 너무 싫었던 전 그 아이를 외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밥 먹는 시간도, 체육 시간도, 미술 시간에도 언제나 저와 짝꿍이 되어줬습니다. 어느 순간부턴 저도 처음으로 아이들 의식 안 하고 그 아이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우린 하루 종일 학교에서 붙어 있었고 학교가 끝나면 아주머니 집으로 가서 아주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맛있게 먹으며 해피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할머니도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담소도 나누셨고요. 그 아이와 그리고 아주머니와 지내며 전 늘 기도했어요. 하느님 부처님, 저도 이 집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 집에 있다 다시 큰삼촌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순간들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네요. 마치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기분이었죠. 겨우 몇 걸음밖에 되지 않았던 바로 옆집이었는데 그 집의 모습과 우리 집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루는 밖에서 숙모에게 혼나고 있을 때였어요. 너 어떻게 하는 행동이 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 애답지도 않고. 늘 혼나던 일이라서 그저 고개 푹 숙이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햇빛에 비친 제 그림자와 숙모의 그림자가 보였죠. 전 숙모가 하는 말은 듣지 않고 그저 그림자를 보며 속으로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한 숙모의 그림자는 제 그림자한테 항상 혼이 나고 있었죠. 제가 혼나던 모습처럼 그림자를 혼내고 있던 그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현실의 절 까맣게 잊은 채 말이죠. 너 지금 내가 혼내고 있는데 웃음이 나와? 순간 표정이 무섭게 변하던 숙모. 숙모는 길에서 저를 누가 보든 말든 심하게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다 저를 쳐다봤고 그 시선들을 느끼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멀리서 큰 삼촌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죠. 숙모에게 혼나고 있는 걸 보면 큰 삼촌도 절 혼낼 게 분명했고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우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고 몸은 여전히 계속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때 한 그림자가 빠르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만 좀 하세요! 옆집 아주머니셨죠. 아주머니는 얼마나 급하게 나오신 건지 슬리퍼도 짝짝이로 신으신 채 막 뛰어나오셨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소연이일 줄 몰랐네요. 남의 가정사이는 좀 빠지세요. 아랑곳 없이 저를 잡아 끄는 숙모의 손을 소리나게 쳐냈던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손으로 절 이끄셨습니다. 아니 어린애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애를 잡으세요. 그것도 이런 길목에서. 그리고 큰 삼촌이 말했어요. 아 진짜 아줌마가 뭘 한다고 그래요. 큰 삼촌이 저한테 손을 뻗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고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는 제가 봤던 모습 중 가장 화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그 애한테 손 떼세요. 아주머니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얼굴로 큰 삼촌에게 고함을 치셨죠. 한 번도 제 앞에서 언성을 높이신 적 없던 분이셨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때 마침 집을 비우셨던 외할머니도 돌아오시다가 이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한테 왜 그래 또! 하시면서 달려오시던 할머니. 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주머니도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서는 저를 꼭 껴안아 주셨죠. 할머니는 연신 아주머니께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어요. 숙모와 큰 삼촌은 아직도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아주머니는 저와 할머니를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눈물을 보이시던 할머니와 그런 할머니를 위로해 주시던 아주머니, 그리고 전 아주머니 품에서 깊은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그래서 저를 꼭 안아주셨다면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그 뒤로는 그날 그 아주머니 품속에서처럼 푹 자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주머니와 그 가족들이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하더군요. 아저씨가 갑자기 서울로 다시 발령이 나서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신 거였죠. 아주머니는 저에게 본인이 손수 뜨신 목도리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유일한 친구였던 그 아이와 마지막 이별을 하던 날, 그 아이는 저에게 해피를 닮은 강아지 인형을 선물해 주었어요. 어렸던 우리는 엉엉 울며 이별을 했고, 어른이 되어서 꼭 다시 만나자고 새끼손가락 걸며 도장도 찍고 복사도 했습니다. 꼭 다시 널 찾아올게. 알겠지? 울면서도 마지막까지 씩씩했던 그 아이. 그리고 전 그 후로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는 나날 속에서도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전 사춘기 소녀가 되었고, 그 무렵 외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하늘이 유난히 맑았던 날이었죠.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또 있었을까요? 지금까지도 없었던 것 같네요. 어렸던 저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었던 외할머니. 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유일하게 숨쉴 수 있는 이유는 할머니 때문이었죠. 왜 엄마에 이어서 옆집 아주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까지 제 곁을 떠나버리는 건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 곁을 떠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 언제나 늘 혼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 느꼈죠. 집안 식구들은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저를 더욱 찬밥 취급했습니다. 사춘기였던 전 그 어떤 희망도 의지도 가질 수 없었죠.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집을 나가고도 싶었지만 어리고 돈도 없었던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 각박한 상황 속에서는 공부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성공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집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했죠. 그건 바로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가족들은 제가 몇 시에 들어오던 관심도 없었고, 차라리 제가 안 들어오길 바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 매일같이 학교가 끝나면 근처 고깃집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처음으로 목표라는 게 생겼죠. 돈을 모아서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어요.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약 3, 4개월 정도 했을 무렵이었죠. 알바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큰 삼촌께서 저에게 또 소리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맨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어이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고. 큰 삼촌의 그날의 타깃은 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본인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었던 거죠. 늘 듣던 잔소리 좀 듣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친척 오빠들이 거들더라고요. 아빠, 쟤 맨날 학교 끝나고 어디 가? 맞아. 맨날 어디 싸돌아다니다가 늦게 와. 큰 삼촌은 절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 제가 모으고 있는 돈도 다 가져갈까 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큰 삼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너 막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남자들이랑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며 어렸던 저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숙모는 옆에서 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억울해서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저 그런 적 없다고요! 그리고 큰 삼촌은 그날 제 뺨을 올려붙였죠.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말을 내뱉는 건지. 현재 성인이 되어서 딸 가진 입장이 되어보니 그의 생각이 얼마나 파렴치했는지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 선생님이나 기관, 뭐 이런 곳들을 찾아가서 도움받을 생각을 왜 못했던 건지 안타깝습니다. 주변에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어린 마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시간이 지나고 빨리 돈을 모아서 스스로 이곳을 독립해야겠다는 짧은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졸업을 하자마자 그동안 모았던 돈 몇 푼을 들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큰 삼촌 집은 지방이었거든요. 멀고 인구가 많은 서울로 오면 당연히 그 집에서의 기억은 잊혀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거의 도망치다시피 그 집을 빠져나오던 그날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처음 서울에 왔던 그 기분도 생생하고요. 좁디 좁은 고시원을 하나 얻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편의점, 카페, 식당. 그리고 제 힘으로 대학도 진학하고 싶어서 입시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무식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더 똑똑하고 부유하게 살고 싶었죠. 결국 알바를 병행하면서 인터넷 강의나 교육방송 등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삼수 끝에 인서울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대학에 가서도 전 여전히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일을 악물었습니다. 대학에서의 꽈팅이나 신입생 환영회 등은 저와는 먼 얘기였죠. 전 오로지 저의 생계가 먼저였습니다. 동기들이 술 먹고 연애할 때 전 학점을 위해서 밤새 코피 터지게 공부를 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도 고시원을 벗어날 순 없었어요. 좋은 곳에 취업을 해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대학교 4년 내내 장학금 받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 졸업을 하자마자 남들이 다 알만한 좋은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모은 돈으로 작지만 원룸으로 이사도 했고요. 고시원을 벗어나던 그날 원룸에 혼자 앉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위해서 비싼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비싼 와인까지 평소에 먹어보지도 않았던 음식들을 차리고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을 때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그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정말 대견하다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죠. 처음으로 밝은 미래가 그려지고 앞으로의 제 인생이 기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어두웠던 과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하늘에서 그런 절 비웃기라도 하듯 그 회사에 입사를 하자마자 불행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 누군가와 유대감이라는 걸 쌓아본 적도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공부하고 일하기 바빴고 제 안의 우울함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처음 입사하던 날이었어요. 전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옷도 갖춰 입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신입사원들은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습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느껴졌던 작아지는 기분이 들면서 몸도 같이 움츠러들었어요. 애써 당당한 척하고 있었던 저에게 한 상사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연 씨는 스타일이 우리네 어머님 아버님 같네? 그분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전 별거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 그 말에도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옷 어디서 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고개를 푹 숙였는데 사람 말 무시하는 게 묘하게 기분 나쁘네? 라면서 피식 웃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은 절 맹목적으로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표정, 말투 모두 기분이 나쁘다고요. 단체 구조로 돌아가는 회사 내에서 한 사람이 절 싫어하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큰 삼촌 식구들과 똑같았어요.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대하는 행위들은 큰 삼촌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해놓은 타깃인 걸까요? 저희 회사 분위기 자체도 공동체를 중시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다 같이 하는 활동들이 참 많았습니다. 업무 외적으로도 회식이나 또 따로 만나야 하는 상황들이 빈번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지나가는 말로든 대놓고든 전 꼭 웃음거리가 되었고 바보처럼 사람들 앞에만 가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출근하면 전 다시 과거 큰삼촌 집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집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회사에서도 존재감 없이 지냈습니다.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요. 제가 꿈꾸던 미래는 결국 어릴 적의 큰삼촌 집 연장선에 불과했습니다. 회의감이 느껴지다 보니 의욕도 없었고 다시 무기력하기만 했던 저로 돌아갔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채우고 자면 그만이었죠. 회사마저 이렇게 다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사람들은 저를 싫어했고 저도 그런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던 도중 회사 MT가 잡히게 됐어요. 차라리 교통사고라도 나서 그날 그곳에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멸망하거나 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MT날은 어김없이 다가왔고 한 명도 빠짐없이 절대 참석을 해야 했던지라 전 울며 겨자 먹기로 MT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MT는 여느 곳처럼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갔어요. 전 당연히 혼자 앉았고 혼자 앉는 건 상관없었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옆에 없으니 오히려 더 편했죠. 그런데 문제는 제 바로 뒤에 절 따돌려온 그 상사가 앉은 거였어요. MT 장소가 산골에 있는 터라 적어도 3-4시간은 갔어야 했거든요. 워낙에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입이 쉬지 않는 사람이라 출발부터 귀가 아팠어요. 그러려니 하고 이어폰을 끼고 있었죠. 그런데 계속 좌석을 발로 차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애써 무시하려고 자세도 바꿔보고 옆자리에도 앉아보고 했어요. 근데 너무 세게 쾅쾅 차니까 진동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몸에 진동이 울리니까 머리까지 아팠습니다. 게다가 전 멀미가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멀미가 심했는데 특히 이런 버스를 타게 되면 멀미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외할머니는 제가 멀미가 심한 것이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놀러도 많이 못 다니고 이런 차도 많이 타보지 못해서라면서 항상 미안해 하셨죠. 아무튼 멀미가 너무 심해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멀미약도 먹고 붙이는 약도 붙였지만 계속 속이 안 좋았어요. 근데 계속 뒤에서 발로 차니 금방이라도 구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함을 치고 말했어요. 발로 그만 좀 차시라고요.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 쳐다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속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때는 또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거죠. 항상 아무런 일 없이 빤히 쳐다보고 소연씨, 방금 나한테 그러신 거야? 정말 한마디라도 더 하면 바로 쳐다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보였어요. 그랬더니 안전벨트 손을 쓰게 되나요? 그리고 상상이 저랑 제 옆에 내가 만만해? 그런 거 아니니까 죄송한데 말 시키지 말아주세요. 제가 지금 진짜 웃기는 거거든요? 생각이 없어요. 말 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제 얼굴 가까이 얼굴을 보이는 상상을 참고 있던 것이 올라오고 말았어요. 탁 기겁을 하니 고함치고 상사 얼굴 그녀가 방방 뛰자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절 쳐다봤고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님도 이 상황을 보시고는 화가 나셨어요. 정말 거기 시트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윽고 버스는 결국 휴게소에서 멈췄고 전 버스 기사님께 너무 죄송해서 몇 번이나 사과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심으로 계속 사과드리고 청소도 나서서 하고 하니 다행히 기사님은 나중엔 그런 말씀 그리고 사과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 상사에게도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사는 절 투명인가 취급하니 공척도 하지 않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바로 집으로 혼자 돌아가고 싶었어요.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죽음이란 게 있다면 아니 없으면 타더라도 참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버스에 오르고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비싸는 다리를 걸어갔어요. 창문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MT를 간다는데 정말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놈이 있어도 여기는 오지 말고 하며 발별 시간을 그리고 그 뒤에서 상사의 신랄한 속담을 하면서 멀미가 심했던 것이 그렇게까지
당연히 그 얘기를 할 거라 생각했어요. 깊숙한 산골이었을 터라 어둠은 금방 찾아왔어. 호수를 조금 벗어나자 아예 칠흑같이 어두워졌어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휴대폰도 못 들고 나와서 후레쉬를 비출 수가 없었죠. 다행히 상사는 휴대폰을 챙겨서 그녀의 휴대폰으로 비추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별 얘기를 안 하길래 무슨 일이지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곳에 화장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도 화장실이 없을 것 같은 거라서 너무 급해서 저기 사람 없는 곳에서 볼일을 보고 오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으면 불편할까 봐서 오히려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자리를 비켜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일 보고 온다던 그녀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서 인기척 하나 없는 그곳에서의 시간이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평소 길치이기도 했던 저였고 후레쉬나 휴대폰도 없이 혼자 있으니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갑자기 미친 듯한 두려움이 밀려왔고 전 아이처럼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 상사는 일부러 절 그곳에 놔두고 가버린 것이었어요. 정말 바다까지 간 기분이었고 세상 모두에게 버려진 듯한 절망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혼자 울고 있는데 멀리서 어렴풋이 한 줄기 빛이 보였어요. 전 미친 듯이 고함을 치며 손을 흔들었죠. 그 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네, 여기에요. 살려주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남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가 가까워지는 동안 전 반가움과 두려움에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내뱉으며 뛰어오던 그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네요. 안도감에 다시 주저앉았던 절 가만히 일으켜주더라고요. 괜찮아요? 이런 곳에 어쩌다 혼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낯선 남자지만 절 걱정해주는 진심이 묻어나는 말투였어요. 외할머니 이후 그런 다정한 말투는 처음이었죠.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답지 않게 남자의 팔을 붙잡고 거의 안기다시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가 그런 모습으로 울고 있으니 당황할 법도 하지만 오히려 차분히 절 위로해주던 그 남자. 따뜻한 손으로 제 등을 어루만지며 제가 다 울고 차분해지길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렇게 그의 위로에 다시 정신을 차렸고 회사 사람들이 있는 숙소를 말하니 다행히 그 사람도 아는 곳이었습니다. 왜 이곳에 혼자 있게 됐는지를 물어보는 그의 말에 사실대로 대답할 수는 없어서 이리저리 둘러댔죠. 남자는 원래 혼자서 산을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산을 다니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오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내려가는 시간이 늦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돌아가는 도중 제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귀신인 줄 알고 너무 무서웠다면서 농담하더라고요. 전 사고를 당했다는 말에 걱정이 됐어요. 많이 다쳤어요? 그제서야 바지를 걷어보이는 남자. 그의 다리는 말 그대로 여기저기 심하게 벗겨지고 멍든 상태였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를 구조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았죠. 그런 성치도 않은 다리로 달려와서 절 구해주고 또 절 여기까지 부축을 해서 데려왔다 생각하니 너무나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또 왈칵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나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제가 휴대폰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혹시 전화 한 통만 좀 쓸 수 있을까요? 남자는 선뜻 웃으며 알겠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전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죠. 안 받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거기서 글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그리고 그런 감정이 나왔는지는 아직도 정말 의문입니다. 그렇게 그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전 매일같이 연락을 했어요. 처음엔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며 한사코 거절하던 그도 나중에 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에게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우리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그러자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환히 웃어 보이던 그 남자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그 웃음 하나만 있다면 어둡고 힘들었던 제 과거도 모두 잊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도 또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한 그의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그 이후 바로 그만뒀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태 악착같이 모았던 돈으로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됐었고.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보다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정신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회사는 다시 알아보면 그만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큰 회사를 다시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들겠지만요. 하지만 그런 것쯤은 그를 만나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으로 치유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바로 저희 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여자로서 이런 사랑을 아빠에게서 받지 못했었거든요. 이젠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그녀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제가 엄마의 몫까지 더 사랑받고 더 사랑하며 행복해지기로요. 그렇게 그와 전 연인이 되었고 어느 날 그의 집에 놀러를 가게 되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 집에 갔던 터라 되게 어색하고 뻘쭘했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 부모님도 서울에 살고 계셨는데 남편은 그때 직장 때문에 따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서로 집에는 안 가봤던 터라 굉장히 설렜었습니다. 남편의 자취방에 가서 괜히 민망하니까 걸려있는 사진들만 만지작거렸네요. 그런데 그렇게 사진을 살펴보던 전 잠시 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우씨, 여기 이 사진 속 꼬마애 누구야? 너무 낯익은 꼬마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물음에 사진을 확인한 남친은 두국인 자기 남자친구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친의 유년 시절 사진은 그것 말고도 여러 장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제게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혼자 있던 저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옆집 꼬마 아이. 강아지 해피 인형을 선물로 주면서 꼭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새끼손가락 걸며 약속했던 추억 속의 그 꼬마 아이는 바로 지금의 제 남친이었어요. 8살 남짓의 동글동글했던 옆집 제 짝꿍이 이렇게 웃음이 예쁜 남자로 자라서 진짜 절 찾아온 거였습니다. 정말 가끔 너무 힘들었던 어린 날, 추억 속 사진첩처럼 기억 속에서 꺼내보았던 두 사람. 그리워하다 못해 목 놓아 울다 지쳐 결국엔 잊게 되었던 두 사람. 남친에게 나 모르겠냐고 물어보자 남친이 처음엔 의아하게 절 쳐다보더라고요. 나 모르겠어? 시골, 옆집, 짝꿍! 이렇게 말하자 단번에 기억해낸 남친. 남자친구 역시 정말 놀라워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흰 정말 많은 추억을 나눴어요. 소중했던 기억들을 하나 둘씩 꺼내놓으면서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에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건지
정말 다시 생각해도 놀라웠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앙따였고 남자친구는 전학생이었어서 그때 같은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왕래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를 찾을 수도 없었죠. 근데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옆집 아주머니, 아니 지금의 시어머니를 뵀어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있는 따뜻한 그분이실까. 정말 만나기 전에 손에 땀이 흥건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주머니는 여전히 따뜻하시고 너무 고우신 분이었습니다. 저와 남편과는 다르게 절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너무 어렸던 저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알아보실 수 있으신 건지.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하니까 눈이 아직도 꼭 천사 같잖아 하시며 절 두고 와서 그때 너무 마음에 걸렸었다고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마치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다시 만난 기분이 들었고 전 어머님께 달려가서 그 따뜻한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어머님도 눈물 흘리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죠. 마치 어린 날의 그때로 돌아간 듯 했어요. 아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났니? 정말 잘 왔다, 잘 왔어. 후에 근황 얘기를 하다가 외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리니 정말 많이 우시더라고요. 어휴,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외로웠니? 이제 여기 엄마 있어. 엄마가 잘해줄게. 옆에 있어줄게. 어린 시절 신에게 저들과 가족이 되게 해달라 빌었던 제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진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정말 지난 제 아픔들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전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절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진짜 가족들을 만나서 외로움이 무엇인지도 잊어가고 있습니다. 전 이 자리를 빌어서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봐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얼마나 행복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